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얼의 강지영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경제 이슈. 오늘은 글로벌 경제 분석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오건영 신한은행 WM 사업부 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영상에서 많이 뵈가지고 예. 글로벌 이슈하고 뭐 이런 거 분석하시는 거 보면 항상 이제 네네. 이렇게 썸네일 항상 계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또 오늘 얘기할 생각하니까 전 좀 신나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 재밌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경제 이슈가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다면 요즘엔 그런 게 좀 많이 꺾이고 지금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갈까 쪽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작년도 22년도 3월 달부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 0%였던 금리를 지금 5% 가까이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는데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무언가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높아졌으니까 어딘가 좀 부러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네. 그게 3월 달부터 SVB 사태를 시작해서 이게 크레딧 스위스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이런 두려움은 굉장히 큰데 자산 시장은 탄탄히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무언가 위기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하신 말 대답 속에서 이미 벌써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뭐 SVB 실리콘밸리 네네, 그렇습니다. 은행이랑 뭐 크레딧 스위스 파산한 얘기 이런 것들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 아주 핫한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경제 키워드 3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띄워주세요. 체감 없는 물가 안정.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뭐 물가 안정시키겠다고 항상 하고 있는데 물가 체감 글쎄 어닝 쇼크 주의해야 돼 변동성 대비해야 된다. 뭐 아무튼 굉장히 뭔가 위기고 불안정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네네. 정기예금 39개 중에 절반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네네.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이제 반영된 거라 좀 저희가 봐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시장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7일짜리 금리입니다. 굉장히 짧은 거죠.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금리인데요. 그 금리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올리고 내리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금리는 에브리데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금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시장은 매일매일 열리지만 한국은행은 45일에 한 번씩 금융통화위원회, 우리 이제 금통이라고 하죠. 그 금통위에서 올리고 내리고를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매일매일 한국은행에서 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물가가 약간은 좀 안정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지금은 물가가 일정 수준 안정이 되니까 지금 둔화되고 있는 성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지만 미래에는 인하할 것 같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열리니까요. 미리 가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3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 이런 금리들이 이미 3.3%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거든요.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게 지금 시장에서는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3.3%까지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이게 너무 시장에서 앞서가는 게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민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도시락이 뭐 네. 1,000원도 안 되는 것도 나오고 점점 저가 경쟁 들어가는데 물가 안정 되고 있는 걸까? 정말 전 체감 저도 안 되거든요. 저도 네네. 막 요즘에 점심 먹으러 나가면 네. 정말 정말 저 후배도 이제 많으니까 네네. 밥 사주기 무섭다. 정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물가 안정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여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나라 그 물건 중에서 458개를 가지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만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458개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통계하고 우리 삶하고 다른 게 우리는 그 458개를 에브리데이 만나지는 않습니다. 아니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만나는 것의 물가의 움직임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만나는 것 이외의 영역에서 물가가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되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정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400 몇 개의 어쨌든 음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458개 중에서
그 중에 하나로서 일정 수준의 비중을 갖고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게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식비와 신선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습니다. 맞아요. 외식비 물가 상승률은 지금 8% 정도를 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금 4% 수준입니다. 예전에 이제 6% 가까이 갔다가 이게 둔화돼서 내려오는데 실제로 지수상으로는 안정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네 삶에서는 외식 물가가 여전히 높다 보니까 이 부담이 계속 상존하는 거죠. 그래서 체감과 통계 자료의 괴리가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아니 수 그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괴리감이 크면 사실 그 400 몇 개의 그 베스킷 안에 아, 네. 더 음식 같은 걸 많이 넣어서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제하는 거 아닐까라는 전 사실 통계를 전 항상 좀 이렇게 삐딱하게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게 사람 이제 경제 주체마다 이게 다 다른 거겠죠.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주체, 그다음에 직장인이 바라보는 주체, 사업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주체, 각자가 다 바라보는 주체가 다르고요.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에너지가 그렇죠. 있는데 등유를 바라보는 분들은 이걸 높여줘야 되지 않냐. 아. 경유를 바라보는 분은 이걸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통계 바스켓이라는 게 물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네네.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통계 그 450개 베스킷을 또 주기적으로 바꾸잖아요. 그 품목들을. 아, 그렇습니다. 네네. 좀 더 자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잘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네, 저도 공유합니다. 네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널뛰는 환율과 금리. 요즘에 이제 환율 폭이 상승했고, 네네. 뭐 지난 11월 이후로였나? 네네. 굉장히 많이 뛰었다.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둘 다 지금 약세라고 하는데 이런 불안정한 정세가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 사실 예. 이 질문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저도 좀 요즘 근데 상황 자체가 제가 바라봐도 조금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약세인데 이상하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달러보다 원화가 약하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네네네. 그럼 이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달러가 다른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는 약하거든요. 네. 그럼 다른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가 약한데 이 달러보다도 원화가 약한 네. 겁니다. 그러면 이 달러를 갖다 싹 빼면 이 다른 선진국 통화 대비 원화는요 매우 약한 거죠. 아주 안 좋은 그렇죠. 그러면 참고로 보시면요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나라 원화하고 엔화의 관계를 보시면 100엔에 우리나라 원화 940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원화 940개만 있으면 100엔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990원입니다. 그러면 엔화 대비 원화가 꽤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독특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나라 무역 적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역 적자라는 건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죠. 수출에서 수입을 빼주면 되는데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무역이 적자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입니다. 웬만하면 흑자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인데 최근에는 13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수출 사이드부터 먼저 보시면 수출 사이드에서는 반도체의 부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 수출이 많은 편인데 중국과의 어떤 이 중국 수출이 조금 좀 부진한 편이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돌아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수입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에너지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입 물가가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오펙 국가들 있죠. 중동의 산유국들이 국제 유가가 너무 빠르게 내려오니까 자기들의 마진이 줄어드는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물가가 여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감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특히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70불 아래로 배럴당 70불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 유가가 껑충 뛰면서 지금 80불까지 다시 올라와 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더 결국에는 원유 수입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적자가 더 커질 수가 수밖에 있겠죠. 없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이 부진할수록 그다음에 대중 수출이 부진할수록 이게 수출 사이드였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유가가 오를수록 이건 수입 사이드죠. 이 무역 적자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유독 적자를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유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지 오페이 갑자기 아유 감산 그만둡시다 이러지 않을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그럼 계속해서 약화될 것으로 보세요? 아니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표현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실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경기가 그래도 하반기 정도엔 좀 돌아서지 않겠냐 이제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도 리오프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건 시차를 두고서 중국도 결국에는 리오프닝이 되면서 성장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물건을 어느 정도는 좀 수입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펙의 이제 원유 가격인데요.
오펙이 감산을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실물 경기의 둔화가 빨라지게 되면은 공급이 줄더라도 수요가 더 빠르게 줄게 되면은 이때는 아무래도 원유 가격도 조금 더 안정세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왜 조심스럽다 말씀드렸냐면 어느 정도는 좀 낙관적인 전망들이 같이 가미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상당 기간을 이어질 것 같다. 현재의 부진이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최근에 원화가 약해지는 달러보다도 더 약한 모습을 보인 거겠죠. 반도체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해야 하고 중국도 이제 그렇죠. 리오프닝이죠. 여파가 좀 더 나오길 기대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외교적인 것도 엮여있고 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저희가 이렇게 앞서서 물가 안정 체감되지 않고 환율 지금 막 불안정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네네. 투자는 해야 하고 왜냐면 네네. 그냥 계속 세이빙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촉각을 세우고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뱅크러 사태 이후 다시 찾아올 국제적 경제 위기를 우선 좀 짚어보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네, 하죠. 이제 여기서 최근에 이제 가장 손님들도 가장 많이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나라 은행 괜찮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금융위기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있어요. 투자자들한테는. 네, 그래서 이 SVB 사태가 나타나게 되고 불과 일주일 만에 크레딧 스위스까지 UBS에 인수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SVB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이 빠르게 인출이 되는데요. 이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벤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은행이다 기업들을- 보니까 그렇죠. 이게 예금이 인출이 될 때 이 IT 기업들이 어려울 땐 한꺼번에 어렵거든요. 그러면 고객층이 모두 어렵다 보니까 모두 예금을 인출하기만 하지 들어오는 돈이 없었던 겁니다. 꽤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 자체가 좀 특수한 케이스가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에 있는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규제도 탄탄한 편이라서 자본도 많이 갖고 있고요. 고객층도 다양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IT 벤처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케이스겠죠. IT 벤처에서는 예금이 인출하지만 에너지 기업에서는 예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JP모건이나 BOA 같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이 미국의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고객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이 한꺼번에 예금을 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쉽사리 나타나질 않습니다. 정말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빨리 인출하자면 끝납니다라는 정말 아주 특수한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네네.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네. 없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 은행에서의 예금 인출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인출된 예금이 중소형 은행은 물론 부실하게 만드는 건 맞는데 이 자금들이 대형 은행으로 몰리다 보니까요.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그때 당시에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이 엄청나게 파산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극단적인 위기를 상정하면서 고민을 하시는 것들 이거는 조금 좀 제 생각에는 좀 제한적인 가능성을 보면서 좀 걱정을 좀 기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특히나 이제 뱅크런 네네. 사태가 SVB가 이제 파산되고 UBS가 어쨌든 인수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싹 마무리가 되는 네, 듯한 그렇습니다. 분위기라서 특히나 거기에 대해서 특정지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전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럼 이제 반대편에서 그럼 괜찮아졌으니까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좀 투자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이런 악재들이 터지게 되면은 언제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자산 가격이 뜨겁게 달아오는 경우들도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의 패턴이 꼭 지금도 반복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오른다는 말이 되고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상존하는 네.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뿌리게 되면은 이럴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선생님 네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는 걸 정부에서 이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막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결국 또 자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실제로 이렇게 돈이 들어간 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돈을 준 거는요. 영구적으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안 팔려서 고민을 합니다. 돈은 갚아야 되는데 이 집을 사준 게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돈을 준 케이스고요. 지금은 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1년짜리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년 대출을 갖고 막 마음대로 투자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부양책을 쓰더라도 그 규모가 그 코로나 당시 때처럼
무제한적인 돈 풀기 이렇게 네, 가기는 아닙니다. 쉽진 않겠죠. 그래서 그때를 기대를 하면서 오히려 이게 또 호재가 아니냐라고 너무 이제 과거의 패턴에만 의존하는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 이제 3일에 FOMC가 이제 네, 그렇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데 되게 베이비 스텝 정말 작게 올린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러면 그게 좀 마지막일까? 그렇게 하거나 좀 유지될 건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제 시장에서는요.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그 선물 시장에서 그걸 바라보는 게 있어요. 5월달 FOMC가 이제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중론인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엇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서는 9월달부터는 금리를 빠르게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 아, 또 내릴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리고 어. 오히려 내년 말에 이제 미국에서 대선도 있고 한데요. 맞아요. 내년 말 정도면은 약 1에서 2% 가까이까지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좀 크게 하는 경향들이 좀 나타납니다. 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지금 시장은 연준은요. 물가도 잡고 성장도 부양하기 위해서 두 마리를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가져가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의 높이를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높아진 금리를 유지하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의 속도는 이미 버렸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의 높이인데 요걸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높이가 이번이나 아니면 다음번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될것 같고요. 같다. 그 다음에 시장하고 엇갈리는 건 이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가. 저는 시장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신 그분이 제롬 파월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네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에 내릴 것 같진 않은.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빨리 도착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에 대한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빨리 사우나에 있다가 끝나기를. 빨리 나가고 싶은 느낌 있죠. 그것 이런 때문에. 거하고 좀 맞물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후루룩 지나가는데 자,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축되는 경기를 이제 중국에서 요걸 해서 경기 활동이 재개됐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중국에서 네 글자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우리 오건영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 경제나 이제 금융시장을 읽기 위해서 챙겨볼 지표들, 뭐 아까 FOMC의 금리 이런 수세도 있지만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질문 저도 진짜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는 당연히 물가하고 환율이 될 겁니다. 물가, 근데 환율.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이제 말씀드리고 지나갈 게 뭐냐면 어떤 지표가 이게 영원히 제일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2년 전만 해도 저는 제일 많이 봤던 게 저나 이제 금융 쪽을 보시는 분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네, 사실 말씀드리면 오늘 몇 명인지 저 모르거든요. 만 안 본- 얼마라고 네,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안 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지표 하나가 시장을 좌지우지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7, 8년 전에 물가가 굉장히 낮았을 때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렇게 많이 안 바라보지 봤어요. 않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당연히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환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 지금의 환율은요. 무엇을 반영을 하고 있냐면 중앙은행에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까지 한창 다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대가 실제화되지 않고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환율이 좀 눌려 있다가 이게 다시 오르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율은 또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제일 두려운 거는 미국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시그널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을 팔든 간에 결국에는 원화를 이제 팔고서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니까 깔때기처럼 환율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율의 움직임을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환율 네, 두 가지. 이거 챙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관련된 기사들은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이런 거 좀 챙겨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퀴즈 정답은 우리 오건영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뭐죠? 예, 리오프닝입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 쭌쭈닝님이 맞춰주셨네요. 리오프닝 중국의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오랜만에 사실 경제 이슈를 요즘 제가 많이 인터뷰 때문에 바빠가지고 경제 이슈를 많이 못 챙겨봤는데 오늘 좀 한 번에 싹 정리한 기분이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표현을 정말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아,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